여러분은 미행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안전 팁에 대한 퀴즈를 풀며 얼마나 잘 대비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조용하고 텅 빈 거리를 걸어 집에 가요.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다른 길로 돌아섰지만 발자국은 여전히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그 사람이 같은 방향의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진짜로 따라오는 건지 확인해야 해요. 그건 어떻게 하죠? 여기에는 정답이 2개 이상 있을 수 있어요. A. 나를 따라잡으려고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금 더 빨리 걷는다. B.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찾는 척하거나 신발끈을 묶는 척하면서 무심코 멈춘다. C. 갑자기 멈추고 그 사람에게 묻는다. 왜 나를 따라오는 거죠? D. 출발 위치로 가기 위해 코너를 몇 번 돈다. 만약 그도 같이 그 지역을 빙빙 돌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게 맞을 것이다. 옵션 A, B, D가 맞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쫓아오는 사람이 누구든 정면으로 마주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낯선 사람이 여러분을 미행하고 있는 게 분명하네요. 진정하세요. 따돌리려면 예리한 두뇌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지도 몰라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가능한 한 크게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그들에게 달려간다. B. 그들에게 다가가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한다. C. 그 사람들을 아는 척한다.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집에 갈 택시를 잡거나 친구들에게 데리러 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공공장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다. D. 앞의 옵션 모두 괜찮다. 여기서 정답은 C뿐이에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빈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스토커에게 여러분이 사는 곳을 보여주는 건 너무 위험해요. 다음날 돌아올지도 몰라요. 이제 거리가 완전히 텅 비어 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능한 한 빨리 번화한 거리로 움직여 가야 한다는 뜻이죠. 가는 길에 하지 말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여기에 정답이 2개 있어요. A. 후드티를 입고 있다면 후드를 감추기 위해 스웨터 안으로 집어넣는다. B. 포니테일이나 올림머리를 하고 있다면 머리를 풀어준다. C.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검색하는 척을 한다. D. 지갑을 잃어버린 척 주머니를 두드린다. E. 스토커가 있는 방향으로 빨리 걷기 시작한다. 여기서 정답 2개는 C와 E예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어두운 곳에 눈이 적응하는 걸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휴대폰을 꺼내면 안 돼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도 속도를 늦출 거예요. 물론 스토커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야 해요. A와 B에 관해서는 스토커가 붙잡을 게 없다면 머리카락 전체를 잡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게 더 힘들 거예요. 번화한 거리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의 모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거리 이름과 집 번호를 주목하고 주변의 상점과 건물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쫓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쳐다보지 않는다. 위험해요. B.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 C. 가능한 한 작아 보이게 하고 얼마나 겁먹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턱을 아래로 내린다. D. 돌아서서 스토커를 보고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한다. 옷, 눈 색깔, 키, 대략적인 나이. 여기서 정답은 당연히 D예요. 나중에 스토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스토커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해요. 아이 컨택을 하면 내가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감은 스토커를 정말 불편하게 만들어서 심지어 자기 계획을 재고하게 될지도 몰라요.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을 쫓는 건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스토커들은 보통 그렇게 용감하지 않아요. 좋아요.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 그 소름 끼치는 사람이 다가와서 뭔가를 요구한다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정답이 2개 이상 있어요. A. 계속 눈을 쳐다본다. B. 대화를 시작한다. 만약 어디로 가는지 길을 묻는다면 자세히 설명해준다. C. 만약 책이나 쇼핑백을 들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바로 그것들을 떨어뜨릴 준비를 한다. D. 조용히 있지 않는다. 떠나려고 할 때 소란을 피우고 도와줘 대신 불이야 라고 소리친다. 좋아요. 여기 B를 제외한 모든 게 맞아요.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뭐든지 간단히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야 해요. 그리고 불이야 하는 건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도움 요청보다 이 말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추가적인 안전을 위해 열쇠를 꺼내 손바닥에 놓고 열쇠의 이들이 주먹 밖으로 나오게 두세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자신을 방어할 뾰족한 무언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스토커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면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행방과 여러분을 쫓는 사람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이 필요할 거예요. 만약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걸 본다면 여러분이 들르는 모든 가게에 들르고 여러분이 같은 걸 할 때마다 폰을 확인하는 척하고 차근차근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에 정답이 하나 이상 있을 수 있어요. A. 만약 자켓이 셔츠와 다른 색이라면 자켓을 벗는다. 그러면 스토커가 군중 속에서 나를 놓칠 수 있다. B. 식당이나 커피숍으로 걸어 들어가 화장실로 가서 5분이나 10분 동안 거기에 있는다. 스토커가 떠날 수도 있다. C.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서 모두 당황하게 만든다. D. 줄에 서서 뭔가를 주문하고 누군가가 미행하고 있다는 걸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알린다. 당황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C가 유일한 오답이에요. 그냥 직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계속 지켜보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주문을 받고 앉아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집에 데려다 주거나 함께 있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누군가가 차로 미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속도를 늦추면 그들은 속도를 늦춰요. 오른쪽으로 돌면 그들이 따라와요. 속도를 높이면 그들도 똑같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분을 쫓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A. 신호등을 지나다가 급정거한다. B. 창문을 내리고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친다. C. 즉시 집으로 운전한다. 만약 차가 따라온다면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다. D. 코너에서 우회전을 3번 한다. 여기서 정답은 D예요. 사고를 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A는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B는 약간 바보 같고 C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스토커에게 사는 곳을 알려주면 안 되죠. 오늘은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다음날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릴지도 몰라요. 아무 이유 없이 동네를 빙빙 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D가 말이 되네요. 좋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걸 100% 확신해요. 다음엔 뭘 하실 거예요? 정답은 2개예요. A.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한다. B. 혼잡한 도로로 운전한다. C. 스토커와 연락을 시도한다. D. 돌아다니지 말고 차에서 내린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A와 B예요. 항상 묘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혼잡한 도로에서 탈출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걸 스토커에게 알리지 마세요. 여러분과 거리를 둘 수도 있고 그러면 스토커에 대한 중요한 세부사항을 기억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모든 문을 잠그고 창문을 올리세요. 만약 계속 여러분을 미행하고 있다면 핸즈프리로 경찰을 부르고 세차장으로 운전해서 거기서 전화를 하거나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운전해 가세요. 자, 만약 적어도 5개의 질문의 정답을 맞췄다면 여러분은 괜찮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미행할 때 뭘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질문들의 정답을 말하는 게 어려울 경우 영상 속 안전 팁을 꼭 복습해 보세요. 잠깐만요. 저 소리 들려요? 누군가가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올 사람도 없는데 뭐 또 이웃이 정원도구 빌려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열쇠 구멍에서 금속 긁는 소리가 들려요. 당신은 멈춰서 두려움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몇 초 후 문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문제는 당신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우선 집에 누군가가 정말로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도둑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조용히 확인해야 해요. 집 밖을 보고 흔적을 찾아보세요. 뭔가 수상한 게 보이나요? 집 근처에 모르는 차가 있나요? 혹시 발자국이나 창문이 깨진 흔적은요? 울타리 문이 열려 있었나요? 집 안에도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서를 찾을 땐 조심하세요. 집에 있다는 걸 들키지 않게 해야 해요. 보통은 켜져 있는 전등이 꺼져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바닥에 전에는 없던 진흙 자국이 있을 수 있어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발소리나 움직임 또는 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잠깐만요. 들었나요? 누군가가 티테이블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네, 진짜로 누군가가 당신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단계는 안전을 위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완전히 나오세요. 현관문이나 뒷문 또는 심지어 창문도 괜찮아요. 만약 약간 위험하다면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다치는 건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만약 탈출이 선택지에 없다면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세요. 침실은 대개 도둑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방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이 침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침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무데도 없는 곳보단 침실이 나아요. 잠그고 잠든 척하세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곳으로 숨는 게 좋아요. 화장실은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도둑들이 별로 관심 있어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제 조용히 있으세요. 도둑들은 아마 여러분 집에서 10분 이상 머물지 않을 겁니다. 만약 침입자가 당신이 안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있는 거니까 움직이거나 소리내지 마세요. 당신이 안전하게 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기억하세요. 경찰에 신고할 땐 항상 위치를 먼저 알려주세요.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신고를 끝낼 수 없을 경우 경찰은 최소한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게 되죠. 만약 들키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침입자를 주의 깊게 연구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들의 키, 체형, 걷는 모습, 머리색, 인종, 성별, 나이,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세부사항들을 기억하려고 하세요. 당신이 발견한 뭐든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밖을 보고 차를 볼 수 있다면 브랜드, 색상, 그리고 번호판을 기억해 두세요. 그런 다음 다시 기다려요. 강도가 떠나거나 경찰이 도착해서 당신을 도와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숨기로 선택한 장소에서 떠나지 마세요. 하지만 도둑들은 아무 집에나 가지 않아요. 그들은 눈에 띄길 싫어하니 자신들의 타겟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죠. 그리고 당신은 저들이 당신을 고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집을 열린 곳으로 만드세요. 식물이 있으면 집을 관찰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둑들은 식물이 가장 많은 집을 고르죠. 창문과 문을 가리는 관목은 반드시 다듬도록 하세요. 1년 내내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불을 켜세요. 전부 다요. 현관 진입로, 마당, 앞마당과 뒷마당 둘 다 켜세요. 우선 이러면 주변이 더 잘 보일 테니까 도둑들은 되도록이면 피할 거예요. 둘째,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도둑들은 침입할 때 누군가가 있길 원하지 않겠죠.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세요. 사람들은 욕실 창문 닫는 것을 잊어버리는데 도둑들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절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야 해요. 열쇠를 잊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스런 방법을 남기지 마세요. 당신이 그 방법을 알면 도둑도 알 거예요. 만약 집에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있다면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걸 타고 올라와 창문으로 들어오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모든 도구와 창고 사다리는 잠긴 차고에 보관하세요. 쓰지 않을 때 절대로 주변에 아무 데나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집에 침입하는 데 쓰일 수 있으니까요. 집 밖에 아무 곳에도 여분의 열쇠를 숨겨두지 마세요. 당신이 믿는 이웃에게 열쇠를 주는 게 나아요. 새 집이나 아파트로 이사할 때 가능하면 자물쇠를 바꾸세요.
문이 현대적이고 튼튼하게 보이도록 하세요. 부수기 쉬운 오래되고 낡은 문은 도둑들을 끌어들이기 쉬워요. 서류 복사본이나 불필요한 영수증을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세요. 도둑들은 당신에 대해 더 알기 위해 쓰레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문서를 버리기 전에 아주 작은 조각들로 잘게 찢으세요. 신형 플라즈마 TV, 비싼 폰, 노트북이나 금시계 상자를 집 근처에 두지 마세요. 당신이 부유하다는 걸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아요. 집 번호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고 쉽게 알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경찰이나 다른 인력이 집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죠.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당신의 집이 도둑들의 목표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카메라는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도둑을 찾을 때 도움은 되지만 막상 일이 일어나는 걸 방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많은 강도 사건들은 사람들이 휴가 떠났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 도둑들이 당신이 오랫동안 집에 없을 거란 걸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해요. 떠날 때 실제로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이웃에게 떠난다고 알려주세요. 이웃에게 집을 감시하고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집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둑들은 종종 우편물을 확인해요. 만약 우체통이 꽉 차 있다면 지금 그곳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이웃에게 우편물을 가져와 달라고 하고 광고물과 신문을 현관에서 치워달라고 요청하세요. 도둑들은 또 집에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에서 얇게 잘라낸 가느다란 조각을 출입구에 놔둘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머물게 되면 이것들이 도둑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려주게 되죠. 그러니 이웃에게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이웃에게 가끔 집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이렇게 하면 손님이 있다는 인상을 줄 거예요. 그래도 며칠 동안 집이 조용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분명해지죠. 하루에 2-3시간씩 켜지게 조명, 라디오 또는 TV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 오랫동안 떠나 있을 거면 잔디를 자르고 물을 주거나 집 앞에 있는 눈을 삽으로 치울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휴가를 가 있는 동안 거기서 찍은 사진을 포스팅하지 않는 게 좋아요. 도둑들은 소셜미디어를 감시하면서 조사를 해요. 개인 계정이 있어도 도둑은 기술에 능통한 범죄자들과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들은 부자들의 계정에 침입해서 휴가를 언제 떠나는지 알아내서 강도들에게 알려주죠.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침입하기 전에 그들은 잠시 지켜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집에 있고 언제 집에 없는지 알고 싶어 하죠. 만약 이상한 전화를 많이 받게 되면 하루 중 몇 시에 외출하는지 확인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만약 전등 센서가 오작동하기 시작하면 즉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늘 전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도둑들이 전기선을 끄는 걸 수도 있어요. 문을 조심하세요. 잠금 장치에 흠집이 있거나 열쇠로 문을 열기가 어려워진다면 누군가가 집에 침입하려 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잠금 장치를 당장 교체하세요. 침입은 문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돼요. 만약 그때 집에 있다면 겁을 줘서 쫓아내는 대답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집에 혼자가 아닌 척을 항상 하세요. 이렇게 외쳐도 돼요. 누가 문 좀 열어줄래? 아이들에게 절대로 문을 열려고 한다거나 혼자서 문을 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한밤중에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우선 어떤 소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 집에 있는 것 같으면 빠르고 조용히 소음의 근원지를 찾으세요. 쥐가 뭔가를 넘어뜨렸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만약 의심이 확신이 되고 부엌에서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즉시 탈출구를 찾으세요. 화재 대피 사다리가 있으면 사용하시고 아니면 창문을 타고 나가도 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전화를 한 후 주소를 알려주고 떨리는 가슴으로 가능한 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곧 경찰이 집으로 사람을 보낼 겁니다. 길에 들어왔는데 경찰이 집 번호를 찾지 못하네요. 결국 집에 도착했지만 이웃에 있는 다른 집의 집 번호를 따라가서 겨우 찾은 것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도둑은 탈출했습니다. 집 번호가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작고 우편함도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새롭고 반짝이는 명판을 구입하세요. 숫자가 크고 잘 보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빨리 집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번엔 경찰이 집을 찾느라 헤매지도 않을 거예요. 동시에 우편함의 번호도 잘 보이게 해주세요. 집을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직 울타리가 없다면요?
사이로 통과하기 힘들게 만드세요. 체인이나 금속 울타리를 쓰고 강도들이 뽑을 수 없도록 콘크리트 안에 울타리를 설치하세요. 좀 거친 모양새를 꺼리지 않는다면 철조망을 더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마당에 조명을 설치하세요. 마당이 완전히 어둡다면 원치 않는 방문객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될 테니까요. 켜고 끌 수 있는 조명 몇 개를 외부에 두세요. 마당이 밝으면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이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이 누군가를 발견하면 필요할 때 여러분이나 경찰에게 전화할 겁니다. 스포트라이트 카메라를 추가해도 좋아요. 이 카메라는 보통 낮 동안 꺼져 있고 동작 감지기와 함께 작동합니다. 어떤 움직임을 감지하면 밝아지는 조명으로 아주 환해요. 불이 켜지면서 동시에 녹화를 시작하는 걸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로 도둑을 겁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영상 증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초인종 카메라도 있어요.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를 때 집에 있지 않아도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이 초인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수상쩍은 냄새가 난다면 집에 있는 척하고 관심 없다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마당에 관목이 무성하면 도둑이 숨을 곳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침입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풀을 잘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뜰에도 빛이 조금 더 들 테니까요. 휴가 중일 때는 SNS에 자신의 행방을 올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진다면 공격을 개시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찍어둔 멋진 사진은 집에 와서 올리세요. 그럼 어떤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하루 일정을 알면 시간을 기다리다가 장을 보러 갈 때 계획을 개시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집을 떠날 땐 항상 문을 잠그세요.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요. 그리고 방금 새 집으로 이사하셨다면 자물쇠도 바꾸세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냥 방을 빌린 경우에도 같아요. 조심해서 잘못될 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집이 비어 있어도요. 첫 번째 방법은 TV 시뮬레이터를 구입하거나 TV를 켜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TV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켜두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시뮬레이터는 실제보다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2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거예요. 플러그인 알람 시계도 구입해 램프와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과 밤 중 어느 때에 타이머를 맞춥니다. 아니면 남는 알람 시계에 라디오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릴, 자전거, 갖고 있는 기계 등 어떤 귀중품도 밖에 두지 마세요. 대신 차고 안에 보관하고 단단히 잠그세요. 집 밖에 있는 보안 카메라는 직장에 있는 동안에도 물건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누군가 침입할까봐 특별히 걱정된다면 이 방법을 눈여겨보세요. 비교적 새 것이라고 해도 문을 더 튼튼한 걸로 바꾸세요. 도둑이 몰래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침입을 하려고 한다면 문을 완전히 부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것을 사세요.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가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유리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는 보안 필름을 사용하세요. 유리창에 튼튼하게 붙이는 투명 플라스틱 필름지예요. 창이 깨지더라도 이 필름이 유리 파편을 제자리에 유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진입이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아예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사람들에게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엄청난 양이 쌓여 있다면 적어도 며칠 동안 확인을 하지 않은 게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 목표가 아니었던 집이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들과 친분을 쌓고 집에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시고 고민을 나눠보세요. 서로의 집을 감시하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줄 거예요. 휴가 중에 한두 가지 부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차 한 대를 집 근처에 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하는 김에 우편함 열쇠를 주고 편지도 받아달라고 하세요. 이웃들이 휴가를 갈 때 여러분도 보답을 하면 됩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도둑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있네요. 아니면 저기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오르는 게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둘 다 없애세요. 꼭대기층은 닫기 어렵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꼭대기층으로 침입해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현관에 우편물을 넣는 틈이 있다면 우편함 낚시를 조심하세요. 도둑이
우편물 구멍에 막대기를 넣어서 낚시를 하듯 집 열쇠를 찾거나 심지어 문을 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함을 하나 두세요. 이렇게 하면 낚시를 시도했다 해도 멀리 가지 못할 겁니다. 집안의 귀중품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하세요.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것은 금고를 넣는 것이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도둑이 집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끼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옆에 가짜 금발찌 몇 개를 올려두세요. 빈손으로 집에 가면서 크게 한 건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 항상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다면 개를 키우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바깥에서 개가 잠을 잘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지켜줄 겁니다. 누군가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짖으면서 경고를 해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개가 동네 전체를 깨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달력은 절대 걸어두지 마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거예요. 도둑이 뒤에서 몰래 창문을 들여다봤다고 해보죠. 만약 도둑이 달력에서 여러분이 떠날 정확한 날짜를 발견한다면 이 트릭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 트릭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 수단으로 잠을 자는 곳 옆에 패닉 버튼을 둘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에 전화가 걸리도록 세팅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 경찰에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도 혹시 취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겐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오늘 밤은 자기 전에 현관문 손잡이에 호일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 누군가 몰래 들어오려고 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일이 살짝 찢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 왔었던 거고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또 다른 옵션은 문 손잡이에 머그잔을 거는 거예요. 손잡이가 돌면 머그잔이 떨어지겠죠. 소음이 일어나 여러분이 잠에서 깨고 침입자를 저지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의 주된 걱정거리는 최근에 어떤 방문 판매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옆집에서 일한다고 하며 여러분 집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물어봤죠. 여러분은 그때 거절했고 무례하게 군 것 같아 미안했지만 아주 현명한 조치였어요. 미국에서 절도 행각의 약 60%는 원래 알고 있거나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요. 그 판매원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집에 있는 무언가를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기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집의 구조적 짜임새를 확인하고 어떤 좋은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오늘 휴가 가시는군요. 집을 가능한 한 안전하도록 대비해 두어야 해요. 가득 찬 우체통은 강도가 목표물을 찾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이웃이 여러분의 우편물을 챙겨줘야 해요.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은 여러분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여러분은 항상 잔디를 깎고 울타리를 다듬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동안 누군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야 할 거예요. 만약 겨울이라면 집 주변에 그대로 있는 눈도 표적이 될 거예요. 이웃에게 부탁해서 최근의 활동을 보여주는 가짜 발자국을 만드는 것 또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예요. 훌륭한 최초 방어책으로 작용되는 많은 유형의 울타리들도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울타리를 따라 뾰족한 입에 관목이 있네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유주에 뛰어들어 날카롭거나 뾰족한 덤불에 떨어지면 즉시 불편함에 비명을 지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침입자가 있다는 게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뭇잎들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옷의 조각들을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여행 준비 일주일 전부터 미리 하루 종일 무작위로 커튼을 여닫았어요. 명확한 패턴이 없다는 걸 확신시켜서 여러분이 없는 동안 커튼을 열어두는 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정찰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강도들은 각 가정의 동태를 파악하느라 동네를 걷거나 운전하며 며칠을 보내요. 강도들이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는 이웃의 감시예요. 범죄자들은 정찰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그런 곳들은 피할 거예요. 돌아오면 정리할 게 있네요. 이제 모든 고가의 전자제품을 창문에서 멀리 치우세요. 훤히 보이는 곳에 가치 있는 물건이 없도록요. 찬장이나 숨은 방 안에 넣으세요. TV는 걱정하지 마세요. TV는 너무 크고 옮기는데 힘이 들어요.
범죄자들은 아이패드와 게임 장치 같은 작은 장치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작고 비싼 물건들은 상자에 넣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세요. 놀랍게도 아이방이 좋은 곳이에요. 도둑들은 장난감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선 전자장치에 있는 모든 일련 번호의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어두세요. 95%의 침입은 무력으로 이루어져요. 창문과 문을 보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뒷마당에 있는 모든 스툴, 의자, 사다리를 치우고 차고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실외기처럼 더 높은 출입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보강할 필요 없이 쉽게 뗄 수 있어서 입구가 생기거든요. 이를 더 쉽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강도들은 1분 안에 약한 문을 부술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지를 위해 나무 대신 금속 프레임을 설치하세요. 경첩과 잠금 장치는 도둑들이 포기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걷어차여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해요. 자물쇠는 취약해서 숙련된 도둑이 쉽게 딸 수 있어요. 그걸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간단한 보호 잠금 장치가 그걸 꼼짝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예요. 차고 문에 있는 경첩들은 바깥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취약하며 경첩에서 핀을 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핀을 뺄 수 없게 조작 방지 핀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 머리 위 문은 도둑이 제일 먼저 접근하려는 곳 중 하나예요. 이 문에는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자물쇠가 없어요. 걸쇠에 자물쇠를 부착해서 트랙에 연결해서 제자리에 고정시켜두세요. 차고 문에는 이 옵션이 없으니까 롤러 바로 위에 있는 트랙 중 하나에 구멍을 뚫고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강도들은 그 집의 주인을 보호하는 충성스런 수호자인 개를 무서워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도둑들이 침입한 대부분의 집에는 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강도질하는 동안 주의를 끌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는 개가 없어요. 하지만 현관문 밖에 개 밥그릇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도들은 물러날 거예요. 강도들은 자신들의 수법과 기술을 접목했어요. 범죄자 5명 중 4명은 목표물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구글 지도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요. 집 열쇠가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도둑이 확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열쇠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무선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멀리 가 있는 동안 더 강력한 새 암호를 사용하세요. 물질적인 것들만 도난에 취약한 게 아니에요. 암호 및 액세스 코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도 네트워크를 통해 도난당할 수 있어요.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치가 감염될 수 있는 위협도 있죠.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의 집이 보이는 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를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거주지의 거리 풍경을 찾아보세요. 옵션 버튼을 누르고 문제 보고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 이미지가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집을 빨간색 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내 집 옵션에서 흐리게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세요. 며칠이면 처리될 거예요. 집에 없는 동안 라디오는 켜놓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도둑들은 집을 정찰하는 수법을 통해 라디오와 TV 소리를 확인해요. 돌아왔을 때 그게 여전히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죠. 결국 아무도 집에 없다는 걸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집에서 활동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여러분만의 오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발소리, 대화, 개 짖는 소리 등과 함께 주변 소음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재생하는 거예요. 불을 켜둔 채로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스파이 활동을 하던 누군가가 특히 밤에 여러분의 집을 더 쉽게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전기세까지 도둑 맞게 될 거고요. 여러분은 막 휴가를 떠날 준비가 다 되었고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만약 큰 상자가 있다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게 상자들을 부수세요. 최근에 받은 귀중품에 대한 단서를 숨기세요. 마지막 체크. 문은 다 닫았고 열려있는 창문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같은 곳에서 즐기고 있더라도 거기 머무는 동안 사진은 폰에만 남겨두고 돌아올 때 인터넷에 올리세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사진을 공유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근처의 모든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연간 250만 채의 주택이 도둑맞고 있으며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이 없는 주택은 침입당할 가능성이 300% 더 높아져요.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 집에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은 생각일 거예요. 매년 약 250만 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13초에 한 번꼴이죠. 그리고 도둑이 집을 노릴 때 궁금해하는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진 귀중품, 구입한 물건, 여행지, 일정 등등 모든 걸요. 초인종이 울려서 대답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웃 장난꾸러기들을 또 비난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께서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는 이상한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크나 벨소리에도 그냥 문을 열지 말고 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전기나 가스회사, 부동산, 시청이나 구청에서 왔다고 한다면 신분증을 달라고 하고 그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세요. 카메라 초인종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누구나 어떤 유니폼이든 살 수 있습니다. 문 앞에 무해해 보이는 전단지나 광고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집이 목표물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음 날에도 전단지가 계속 있다면 강도들은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둑들은 여러분의 집에 알람 시스템이 있는지, 어떤 문과 창문이 있는지, 개는 있는지, 휴가를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등을 영리한 방법으로 알아낸답니다.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불편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 직감을 믿고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집과 차를 찍고 있다면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셀카를 찍거나 통화를 하는 신용을 하며 몰래 사진을 찍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낯선 사진 작가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사진 촬영을 원하지 않으며 이곳은 여러분의 사유지라는 사실을 침착하게 설명하세요. 도둑들은 여러분을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짜 기술자가 와서 가스 유출이나 누수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몇 분 동안만 집을 비워도 이미 늦었답니다. 숙련된 도둑은 90초 만에 필요한 것을 얻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낯선 사람의 신원을 항상 확인하도록 하세요.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문에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페인트가 묻어있다면 조심하세요. 물론 그저 우연히 생긴 골칫거리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표시를 해서 다른 집과 구분해 두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제거하도록 하세요. 차나 다른 비싼 물건들을 팔 때 조심하세요. 판매 즉시 게시한 광고를 삭제해야 해요. 많은 도둑들이 전화를 걸어 관심이 있는 척을 하면서 아직 팔리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거든요. 벌써 팔렸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해도 도둑이 침입을 해서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의 좌석 주머니에는 대부분 기내 잡지, 비행기 안전 가이드, 항공사에 대한 정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머니는 또한 그곳에 속해서는 안 될 온갖 종류의 쓰레기, 더러운 물질, 박테리아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한 승객이 휴지에 기침을 하거나 콧물을 잔뜩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버리는 대신 좌석 뒷주머니에 휴지를 넣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비행기에 다른 승객이 탑승했고 바로 그 좌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제한된 공간 때문에 소유물 중 일부를 뒷좌석 주머니에 넣는다면 잠재적으로 수백만 개의 세균이 다음 승객에게 퍼질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 좌석의 뒷주머니가 그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곳에 버리니까요. 승객들은 종종 먹다 남은 초콜릿, 기저귀, 사과심, 견과류 등을 두고 갑니다. 그러면 부스러기와 다른 문제들이 도처에 남게 되겠죠. 다음 비행 전에 모든 쓰레기를 버리기는 하지만 제대로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비행기를 얼마나 자주 청소하고 제대로 닦아내느냐는 항공사에 달렸거든요.
음식을 먹고 물건을 놓는 플라스틱 접이식 식탁은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좌석 등받이 식탁 표면에는 평방인치당 2000 CFU의 박테리아가 표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FU는 박테리아 군집의 단위예요. 식탁의 오돌토돌한 질감은 컵이 테이블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미생물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작은 산맥을 만들기도 하죠. 비행 내내 식탁에 쏟아진 달콤한 탄산음료와 주스는 박테리아가 머물며 식사를 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박테리아는 인간의 피부만큼이나 이 플라스틱 위에서 사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 식탁처럼 미생물들이 붙으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장소는 더 많습니다. 특히 완벽하게 청소되지 않는다면요. 항상 우리가 만지작거리는 공기 통풍구와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버클은 어느 항공사에서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지는 물건일 거예요. 버클에는 평균적으로 평방인치당 거의 1000개의 박테리아 군집이 항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안전벨트 버클을 만집니다. 손을 씻은 후에도 사람들은 온 복도를 다시 걸어온 후 좌석에 앉기 위해 균형을 잡으려고 머리 받침대를 모두 만질 거예요. 도착하고 벨트를 다시 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비행 동안 얼굴, 눈, 휴대폰, 심지어는 음식까지 만질 겁니다. 공항도 바이러스를 크게 퍼뜨릴 수 있지만 이곳은 지속적으로 청소됩니다. 하지만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하철 문의 손잡이, 선반, 의자, 좌석, 봉은 매우 드물게 청소되며 거의 모든 종류의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은 거의 모든 표면에 평방인치당 200만 마리의 박테리아 군집이 존재한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 하나죠. 이들 중 다수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희귀한 세균입니다. 세균은 어디에나 함께 갈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까지도요. 결과적으로 휴대폰은 어떤 변기 시트보다 10배나 더 더러울 수 있습니다. 위경련과 발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인 대장균은 핸드폰처럼 따뜻한 표면에서 몇 시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핸드폰을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약으로 잘 닦아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낮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이는 낮에 핸드폰으로 옮겨온 모든 박테리아가 결국 사람들에게 옮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어느 순간에 리모컨을 만지지만 리모컨을 청소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리모컨은 바닥에 떨어지거나 곰팡이와 박테리아들의 따뜻하고 어두운 집인 소파의 측면으로 들어가고요. 이것엔 빵 부스러기와 오염이 가득합니다. 리모컨을 항균성 청으로 자주 닦으면 윤기가 나고 세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서 끄면 생일 케이크 프로스팅에 침 안개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 누군가의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매우 불행한 생일 파티를 초래할 수 있겠죠? 가끔은 아예 촛불은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위험을 받아들이세요. 매일은 누군가의 생일이며 약간의 침이 항상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ATM은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지는 기계입니다. 버튼을 만지는 사람들 중 적어도 한 명이 아프거나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 이를 자유롭게 퍼뜨릴 가능성은 당연히 높겠죠. 예를 들어 독감은 물체 위에서 이틀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한 지 며칠이 지났어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퍼질 수 있어요. 보통 ATM기를 청소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대도시의 모든 것을 매일 청소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1달러 지폐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여드름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처럼 일반적인 용의자들을 포함해 수천 종류의 다른 박테리아가 집으로 삼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폐는 가정 화장실보다 더 많은 세균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폐는 역겨운 미생물들이 딱 좋아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지폐의 값이 작을수록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더 더럽습니다. 대부분의 것들과 달리 돈을 청소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은행에 가져가서 더 깨끗한 새 지폐를 교환하실 수는 있습니다. 손 세정제를 사용하고 돈을 취급한 후에는 손을 씻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슈퍼마켓의 쇼핑카트에는 공중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와 물을 내리는 손잡이도 포함해서요. 많은 주요 슈퍼마켓에는 물티슈가 구비되어 있고 어떤 가게에서는 심지어 며칠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카트를 청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손잡이가 달린 세균 카트를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평방인치당 10만 마리 이상의 박테리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습기를 머금고 있는 칫솔 거치대는 청소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살모넬라, 대장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곰팡이들이 가득해지게 될 거예요. 병에 걸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뜨거운 비눗물에 칫솔을 씻어주세요. 타당한 이유로 칫솔은 3개월에서 4개월마다 교체되어야 합니다. 칫솔은 마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에 따라 곰팡이가 퍼지고 자랄 수 있는 완벽한 집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의 입 안에는 6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살 수 있습니다. 키스만으로도 약 8천만 마리의 박테리아를 다른 입으로 옮길 수 있죠. 칫솔질을 제대로 한다면 각각의 치아 표면에는 약 1000에서 10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양치질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박테리아는 각 치아마다 1억 마리 또는 10억 마리가 남아있게 될 겁니다. 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꼽아야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주방 스펀지죠. 스펀지는 젖어있고 흡수력이 있으며 항상 음식과 흙을 문지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부엌 조리대를 닦아내서 더러운 것들을 좀 더 퍼뜨리죠. 스펀지는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펀지를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교체하는 것입니다. 스펀지가 더러우면 싱크대도 더러울 수밖에 없죠. 씻은 과일, 야채, 준비된 날고기, 설거지가 필요한 접시들은 모두 부엌 싱크대로 갑니다. 이는 대장균, 살모넬라 등 다른 많은 역겨운 세균이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온갖 곳에 붙어서 구멍을 내고 미친 듯이 자랄 거예요. 매번 사용 전후에 싱크대를 청소하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최대한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식당 메뉴와 조미료 용기는 필요한 만큼 자주 청소되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여러 번 바로 앞에 있는 조미료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감기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여러분의 손에 묻을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감자튀김에 세균이 묻게 되겠죠? 메뉴판은 사용된 후 소독제로 세척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님들은 그 메뉴판을 돌려주기 전에 의자, 테이블, 얼굴, 머리카락 등 꽤 많은 것들을 만졌을 텐데요. 강아지 장난감 역시 세균이나 곰팡이가 너무 많이 퍼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가 장난감 위에 침을 흘릴 때 단지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만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균들이 살 수 있는 끈적끈적하고 습한 장소를 만드는 거죠. 집이나 마당 주변에서 강아지들이 뭘 줍고 놀았는지 우리가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가방과 지갑에는 우리가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방은 계속해서 더러운 바닥, 욕실 바닥, 조리대, 길거리에 놓입니다. 이에 따라 살모넬라, 대장균, 곰팡이 등과 같은 온갖 종류의 세균에 항상 노출되게 되죠. 필요할 때 잘 닦을 수 있도록 알코올 물티슈를 가방이나 지갑에 넣어 다니면 좋을 거예요. 음수대는 박테리아와 세균의 소굴입니다. 분수의 수도꼭지에서만 평방인치당 200만 마리 이상의 박테리아가 발견될 수 있다고 해요. 젖은 상태에 수백 개의 손이 닿으면서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죠. 만약 누군가가 최근에 그 근처에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했다면 그 입자가 물에 달라붙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와이퍼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아니면 빗물이 잘 흐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사과를 반으로 잘라서 앞유리에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나서 사과의 마법을 지켜보시죠. 물이 유리창 위에서 쉽게 미끄러질 거예요. 사과에 있는 말릭 용해제의 나노스케일의 자가 세척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케일은 아주 미세한 층에서 물을 효과적으로 튕겨냅니다.
연잎도 사과와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연꽃 효과라고도 해요. 또한 벌레 자국, 먼지, 잔해 등을 청소하는 데도 유용해요. 만약 혹한의 겨울 날씨에 살고 계시다면 꽁꽁한 앞유리와 와이퍼에 익숙하실 거예요. 이때는 천에 에탄올 용액을 적셔주세요. 와이퍼에 날을 잘 닦아주시면 가장 추운 날에도 유리에 얼어붙지 않을 거예요. 에탄올의 어는 점은 영하 112도로 매우 낮거든요. 따라서 북극을 여행한다 하더라도 앞유리는 여전히 멀쩡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큰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에 타지 못할 수도 있죠. 특히 차를 차고 밖에 세웠다면 열쇠 구멍이 쉽게 얼 거예요.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열쇠 구멍을 완전히 가릴 정도로 큰 자석을 놓으면 구멍에 서리가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WD-40과 같은 윤활유를 바르면 서리를 막고 열쇠 구멍이 얼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 윤활유는 어는 점이 영하 62도로 아주 낮거든요. 열쇠를 코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소독제와 같은 다른 대안들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열쇠 구멍은 작기 때문에 따뜻한 입김으로 구멍을 녹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입술이 붙지 않게 주변에 수건을 둘러주세요. 차 문은 열었지만 문이 안 열리는군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리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보세요. 팬에 음식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처럼 자동차 문에도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하루 전에 문틀을 따라 소량을 도포하고 고무 위에 문질러주세요. 윤활유 역할을 해서 문이 열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보너스로 어떤 물도 막아줄 수 있을 테고요. 앞유리에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깰 수도 없다고요? 식초와 물을 3대1로 섞어서 자기만의 제빙액을 만들 수 있어요. 식초에는 물의 녹는 점을 낮추고 다시 얼지 않게 해주는 초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차에 생긴 얼음을 제거하는 데 더 쉬울 거예요. 차 안에서 앞유리에 서린 김은 방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 방법을 알기 전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로 자동차의 안과 밖 사이를 이동하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섞이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앞유리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먼지 입자는 온도 변화에 따라 수분을 끌어당기거든요. 만약 차 앞유리가 평소보다 더 뿌옇게 흐려진다면 깨끗한 수건에 면도 크림을 묻혀 안쪽에 펴바른 다음 다른 수건으로 닦아내보세요. 면도 크림에 들어있는 암모니아가 모든 먼지를 닦아낼 뿐만 아니라 증발하면서 청소 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는 밤새 얼음이 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긁어내면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죠. 전날 밤에 비닐봉지를 묶어두면 얼음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덥고 끈적거리는 날을 위해 자신만의 차량용 방향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빈 유리병에 양초 왁스를 넣고 구멍이 뚫린 뚜껑으로 닫아주세요. 열이 오르면 왁스가 녹으면서 기분 좋은 향기가 날 거예요. 대부분의 악취는 좌석에서 나요. 쏟은 음료수, 빵 부스러기, 심지어 사람의 냄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일 수 있습니다. 가끔 차멀미를 하는 제 강아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때는 베이킹소다를 시트 위에 뿌리고 몇 분 동안 놓아두세요. 대부분의 냄새는 일반적으로 산성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산을 흡수해서 중화제 역할을 해 냄새나는 산을 제거하고 소금과 같은 무취의 부산물로 바꿔주죠. 그 후에는 진공청소기로 그 부산물들을 제거하세요. 플라스틱 헤드라이트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자외선, 비, 도로의 먼지 때문에 몇 년 후면 지워지게 돼요. 이 코팅층이 사라지면 헤드라이트는 산화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직사광선으로 인한 손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조명이 노란색으로 변하며 뿌옇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빠져나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빛들에게 과거의 영광을 돌려주는 쉬운 방법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약 속의 과산화수소는 빛을 가리는 안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래의 유리가 손상되지 않고 더 깨끗하게 반짝이게 될 거예요. 컵 홀더는 먼지와 때가 껴서 청소하기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컵에 낡은 양말을 씌우고 청소 용액으로 바닥을 흠뻑 적셔보세요. 컵을 홀더에 넣고 힘을 주어 비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짜잔! 제거하기 힘들었던 먼지와 때가 컵 바닥에 달라붙을 거예요. 또한 컵케이크 홀더를 안에 넣으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문 잠그는 걸 잊어버렸는데 벌써 차에서 멀어지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헐레벌떡 급하게 뒤로 뛰어갈 필요 없어요. 턱에 리모컨을 대보세요. 리모컨의 범위를 차 몇 대의 길이만큼 증가시켜 줄 거예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액체가 리모컨의 전자기 신호에 반응하여 우리 머리를 효과적인 도체로 만들어주죠. 아, 오케스트라에 취직할 수도 있겠어요. 태양의 단파 방사선은 자동차 내부의 시트를 통과해 흡수됩니다. 이렇게 표면에서 받은 에너지는 방출되어 아주 빠르게 차를 뜨거워지게 하죠. 이 뜨거운 공기의 덫에 들어가면 더운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에어컨으로 식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럴 땐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부채처럼 빠르게 여닫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고 찬 공기를 훨씬 더 빨리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유리가 작게 깨졌다면 꼭 수리를 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와 운전으로 인한 진동이 균열을 더 커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빠른 해결책은 투명 매니큐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를 그늘진 곳에 주차하고 매니큐어가 작은 틈 곳곳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제 더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태양 아래로 운전을 하면 됩니다. 매니큐어가 더 이상 균열을 막아주는 접착제 역할을 할 거예요. 차 옆면에 생긴 움푹 들어간 자국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을 다시 펴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는 플런저를 준비해 움푹 들어간 부분에 주둥이를 대주세요. 원래대로 돌아오게 압력을 충분히 팽팽해질 때까지 눌러서 공기를 배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주먹보다 더 크게 들어간 자국이라면 이 팁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작은 자국이 있다면 추운 날을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 한 양동이를 움푹 패인 곳에 천천히 부어주세요. 열로 인해 금속이 팽창하고 움푹 패인 부분이 튀어나올 겁니다. 돈을 꽤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정비사에겐 말하지 마시고요. 안타깝게도 자동차의 컵홀더는 모양이 한정적이죠. 그래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했다가 차 안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발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신발이 우리의 발 뒤꿈치를 지지해주는 것처럼 음료도 잘 고정해줄 거예요. 진공청소기를 써도 자동차 구석구석에 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에 슬라임을 사용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필요한 어떤 크기로도 쉽게 변하며 모래, 먼지, 때,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쉽게 제거해주죠. 만들기도 쉽습니다. 재료는 따뜻한 물 1.5컵, 세탁세제 4분의 1컵, 흰색 목공풀 140g입니다. 모두 그릇에 넣어서 섞고 반죽해주시면 궁극의 청소도구가 완성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키보드, USB 포트, 심지어 스마트폰의 구멍처럼 쌓이는 먼지를 청소하기 어려운 장소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 시원한 연못에 뛰어들고 싶지 않을 이유가 없죠? 상쾌한 물에 몸을 담그고 산들바람을 즐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죠? 수면 아래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때까지는요. 그 크기로 봤을 때 나뭇잎일 거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리기 전까지는요. 엄지발가락을요. 물 밖으로 뛰어나오고 나서야 거대한 물벌레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토바이터 또는 악어 진드기라고도 불리는 물벌레를 만나는 불운을 만났어요. 물려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불쾌할 거예요. 거대 물벌레는 전 세계 민물 서식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물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다음번에 조심하세요. 거대 물벌레를 발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알아볼게요. 자이언트 물벌레는 길이가 10cm 이상까지 자랍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수생 곤충이에요. 이 벌레에게 물린 상처는 벌레에게 당한 부상 중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북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풍경과 잘 어울립니다. 짙은 갈색의 몸은 습지의 나뭇잎을 닮았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당연하죠. 이들은 작은 물고기, 올챙이, 기타 곤충을 잡아먹는 타고난 포식성 동물입니다. 하지만 뱀이나 거북이 같은 더 큰 먹잇감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거북이보다 훨씬 크니까 다행이네요. 일부 종에서는 암컷 토바이터가 수컷의 등에 알을 낳기도 해요. 수컷은 어디를 가든 알을 품고 다니죠. 다정하게 들리지만 수컷 토바이터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은 매우 불쾌하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물벌레라고 불리지만 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있으니 아래만 조심하지 마세요. 물가에서 숨을 돌리는데 무언가가 어깨에 떨어집니다. 재빨리 튕겨내세요. 말파리예요. 말파리는 모기의 알을 낳고 그 알을 인간에게 주입하는 악랄한 작은 곤충입니다. 사람의 따뜻한 체온은 완벽한 부화 환경을 조성합니다. 부화하면 몸을 뚫고 나오는 일부터 시작해요. 징그러워요. 중남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지만 플로리다에서도 이 작은 생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귀상어벌레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상어와 지렁이의 괴상한 조합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보면 닮은 점이 있어요. 조지아 전역에서 이 기이한 생물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특이한 머리를 가진 이 생명체는 그 이름에 걸맞게 생겼습니다. 글쎄요, 머리처럼 보이는 거죠. 입은 몸 가운데에 있습니다. 생김새가 보기 싫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독이 있기 때문이죠. 보거처럼 테트로도톡신을 생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이 이 독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먹이인 다른 벌레를 잡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독이 사람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히드라의 신화처럼 몸의 일부를 잘라내면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치지 마세요. 참고로 유머 감각이 뛰어난 누군가가 이 벌레에게 렌초비라는 훨씬 덜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별명을 붙였어요. 자이언트 누에 애벌레는 그 모습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강력한 독은 농담이 아닙니다. 애벌레는 작은 창 같은 강모로 덮여 있는데 이 강모는 매우 유독한 항응고 독소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한 마리에 쏘이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지만 설상가상으로 여러 마리가 모여다니니까 실수로 여러 마리의 애벌레와 동시에 마주치는 경우가 흔해요. 쏘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좋은 걸까요? 글쎄요, 아니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쏘인 자국이 눈에 띄게 남지 않습니다. 이 애벌레의 가장 이상한 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약 5cm 정도로 그 피해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이 애벌레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의 열대우림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소름 끼치는 애벌레는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애벌레는 생애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네,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성충이 되면 거대 누에나방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맹독가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독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변태하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입이 없기 때문에 이 형태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도 됩니다. 호주 깔때기거미 독은 성인을 약 15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거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깔때기거미가 사랑스럽진 않지만 호주 깔때기거미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비교적 크고 공격적이며 손톱을 뚫을 수 있는 뒤쪽으로 뻗은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요. 수컷은 종종 짝을 찾아 사람이 사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해를 끼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바위 밑이나 썩은 통나무 안쪽과 같이 서늘하고 안전한 곳에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교외 지역의 관목이나 바위 군락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호주에 살고 있지 않다면 이 거미들은 호주에만 서식하니까 안심하세요. 호주에 간다면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 중 한 마리를 발견하면 멀리 떨어지세요. 한 가지 희소식은 1981년에 해독제가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멀리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열대지방의 바다 밑바닥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무늬의 조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개 껍질은 색상과 크기가 다양하며 수중 도공이 만든 작은 도자기 꽃병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조개 껍데기를 주워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은 본능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조개 껍데기가 아닙니다. 원뿔 달팽이의 집이에요. 그 이름에 아직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곧 달라질 거예요. 대부분의 달팽이처럼 원뿔 달팽이도 느립니다. 하지만 위험한 순간에 계산된 민첩함으로 이를 만회하죠. 다른 달팽이, 물고기, 바다벌레를 찾아다니는 포식성 동물입니다. 코로 주변의 먹이를 감지하고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주둥이를 펼쳐 먹이를 찌릅니다.
작살처럼 생긴 부리는 천은 물론 강화된 잠수 장갑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원뿔 달팽이의 이상적인 먹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쏘이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만약 쏘이더라도 그 순간 주입되는 독에는 천연 진통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통증이 없다는 점이 이 달팽이를 매우 위험하게 만듭니다. 무엇에 쏘였는지 알지 못하면 너무 늦을 때까지 쏘인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쁜 껍질이 보이면 그냥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작은 폭탄 먼지벌레는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으면 등 쪽에서 끓는 뜨거운 독산을 발산할 수 있어요. 냄새나는 화학 스프레이로 포식자를 쫓고 다른 곤충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덕분에 때로는 삼켜진 후에 살아남기도 해요. 개구리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맛을 본 후에는 다시 뱉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막에서 초원, 울창한 숲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태계에서 이 벌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될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에요. 손톱만한 크기로 매우 작기 때문에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작은 벌레는 강력한 스프레이를 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교한 내부 챔버와 두 가지 화합물, 즉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를 결합한 물질의 저장 구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화합물은 딱정벌레의 복부 내부에 있는 저장소에 따로 저장되어 이들은 밸브를 통과하여 중앙 챔버에서 만나 반응을 시작하는 효소와 혼합됩니다. 반응에서 생성된 가스는 빠르게 팽창하여 엄청난 양의 열을 발생시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 작은 녀석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좀비는 영화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미에게 그 위협은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메소스포라라고 불리는 곰팡이는 여느 버섯과는 다른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균은 노래하는 매미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벌레의 정신을 장악하여 실제 좀비로 만들죠. 감염된 매미는 매우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다른 매미에게 곰팡이를 더 많이 퍼뜨리는 것이 유일한 목표예요. 가장 무서운 부분은 매미가 너무 늦을 때까지 이상한 행동 외에는 감염의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 온전한 기능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매미가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나무에서 윙윙거리는 벌레가 무서운 영화 속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집에서 따뜻한 담요를 덮고 저녁에 차 한 잔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아니 거대한 모기가 보입니다. 기다랗게 달려있는 다리가 손바닥 크기는 되는데 온갖 물건에 부딪히며 서툴게 날아다닙니다. 이상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워요. 말라리아로 옮기면 어떡하죠? 자는 동안 날 잡아먹으면요. 천천히 괴물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면서 폭신한 의자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피신한 후에 핸드폰의 검색창을 엽니다. 몇 분 후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알고 보니 그건 그냥 각다귀예요. 모기가 아니었죠. 무시무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평화롭고 무방비 상태예요. 많은 각다귀는 입도 없어서 아예 먹지 않거나 입이 있는 종류들은 달콤한 꽃즙만 먹습니다. 각다귀의 나는 모습은 정말 서툴러요. 날개가 거대한 몸과 긴 다리에 비교해서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느리고 잡기도 쉽습니다. 새와 개구리, 박쥐와 고양이까지 각다귀를 간식으로 즐깁니다. 각다귀가 잡아먹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를 떼어내는 거예요. 각다귀의 다리는 쉽게 부러집니다. 아무것도 닿지 않을 때도요. 만약 아직도 각다귀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라면 이 사실을 고려해보세요. 각다귀는 여러분이 수영하려고 하는 물의 수질이 좋은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물 위에서 이 벌레들이 보인다면 깨끗한 물입니다. 게다가 어부들은 종종 미끼를 각다귀 유충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더 잘 물게 하기 위해서죠. 구글 검색을 하는 동안 다른 이상하고 희한한 벌레들에 대해 읽는 것에 몰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 얼굴 노린재가 있어요. 적어도 사람들에겐 냄새가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노린재를 유인하는 페로몬을 뿜어내며 근처에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 벌레의 가장 특이한 특징은 이름입니다. 사람 얼굴 노린재는 등에 얼굴 무늬가 있는데 빨간색에 3개의 검은 점이 그려져 있어요. 등의 선명한 색깔은 포식자에게 벌레가
맛이 없거나 심지어 독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검은 눈 무늬는 포식자가 주로 공격하는 머리로 착각하게 만들죠. 안장 애벌레는 그 이름이 외모를 설명해 줍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처럼 밝은 녹색 안장을 등 위에 얹고 있어요. 안장은 만져도 안전한 유일한 부위입니다. 나머지 몸 전체에 걸쳐나 있는 가시들은 날카롭고 독성이 강해요. 만약 등을 토닥거려주고 싶거든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타이탄 하늘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죠. 손바닥 전체, 손가락까지 합친 크기만큼 자랄 수 있어요. 야생에서 만나게 되면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얼굴로 날아든다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이 거대한 곤충은 침착한데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물지 않을 거예요. 만약 화나게 만들었다면 절대 턱 부근을 만지지 않도록 하세요. 벌레가 쉿 하고 물면 연필을 반토막 낼 수 있어요. 흥미로운 건 다 자란 타이탄 하늘소는 전혀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먹이가 필요 없어요. 애벌레 잇에 성충이 되어서도 영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부러운 능력이네요.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벌레는 자이언트 웨타입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이 귀뚜라미 같은 생명체는 마치 지옥에서 온 괴물처럼 보입니다. 육중한 몸에 6개의 가시투성인 다리와 긴 외계인 같은 더듬이, 그리고 강철을 자를 수 있을 법한 거대한 주둥이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이 거대한 곤충은 꽤 평화롭고 자극하지 않는 한 물지 않을 거예요. 만일 물린다고 해도 생각만큼 나쁘진 않습니다. 웨타를 들고 있는 사람의 손을 무는데 다치지 않는 걸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비록 다 자란 잠새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곤충이지만요. 아틀라스 나방은 마치 머리가 3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중 2개는 뱀 머리처럼 보입니다. 이 야행성 비행체는 날개 끝에 뱀 머리처럼 생긴 이상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인 것 같네요. 그래서 종종 코브라 나방이라고도 불리죠. 보통 이 나방이 서식하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는 아틀라스 나방들이 나비 농장에서 비단을 만들어내는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광경이죠. 날개 길이는 25cm에 이를 수 있는데 여러분 손바닥보다 더 크죠. 공작거미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거미일 거예요. 사촌인 깡총거미 다음으로 말이죠. 공작거미는 너무 작아서 부엌에서 돌아다녀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볼 기회가 생긴다면 꼭 그렇게 하세요. 공작거미는 아름다워요. 큰 구슬 같은 눈, 빛나는 파란색과 빨간색 코트, 그리고 몸과 다리에는 귀여운 솜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짝짓기 춤을 춥니다. 호주에만 산다는 게 유감스럽네요. 목록에 있는 또 하나의 나방은 벌새 나방입니다. 아틀라스 나방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세요? 이 나방은 벌새만큼 크고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외모도 벌새와 아주 비슷합니다. 날개가 펄럭이는 속도, 꽃즙을 마시기 위한 긴 혀, 그리고 날아갈 때 내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진짜 나방인지를 의심하게 만들죠. 물론 이 털 달린 나방은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만약 벌새 나방을 보게 되거든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긴 뿔 무당거미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거미 중 하나입니다. 모든 면에서 평범한 거미처럼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등에 2개의 길고 구부러진 뿔을 뽐내고 있어요. 등 자체는 밝은 오렌지색으로 포식자들을 쫓아냅니다. 빨간색은 위험을 의미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왜 이 거미에게 이런 뿔이 필요한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거미예요. 나뭇잎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나뭇잎 더미가 살짝 움직이더니 크고 힘찬 뿔이 나타납니다.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 중 하나죠. 크기의 거의 절반은 머리에 달린 뿔 덕분입니다. 이 멋진 뿔 장식은 수컷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암컷은 뿔이 없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뿔 때문이 아니라 이 거대 풍뎅이의 놀라운 능력에서 유래했어요. 매우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거든요. 그 힘은 쇠똥구리에 버금갑니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무게 850배까지 운반할 수 있어요. 만약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는 5개의 머리를 가진 곤충을 보더라도 외계 곤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브라질 뿔매미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듯한 이 곤충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작고 비밀스러워서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뿔매미가 왜 머리에 털 달린 공을 이고 다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머리는 하나예요.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아프리카 열대지방의 어딘가에 있는 담수 연못으로 수영하러 갈 때는 발가락을 조심하세요. 물장군이 발가락을 공격할지도 몰라요. 물장군은 포식성 곤충이며 그 군 중에서 가장 큽니다. 거대한 집게발을 가지고 있어서 악어벼룩과 발가락 물기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물에 사는 이 괴물의 물기는 정말 강력합니다. 앞다리로 먹이를 잡고 나서 천천히 깨물어 먹습니다. 그리고 포식자라는 이름에 정말 걸맞게 물장군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고기와 양서류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갈파리는 전갈과 관련이 없습니다. 악명 높은 전갈의 꼬리와 매우 비슷한 꼬리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날아다니는 전갈은 무서운 광경이겠지만 겁내지 마세요. 이 곤충들은 작고 온순하고 여러분을 물지도 못합니다. 수컷만 그런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안녕. 여러분은 워킹 스틱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상상하나요? 물론 벌레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벌레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고 추측해보세요. 그 나뭇가지에 뭔가 살아있는 게 있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 나뭇가지는 나뭇가지가 아니거든요. 바로 대벌레입니다. 대벌레는 매혹적인 위장술을 개발했어요. 길고 평범해 보이고 몇 시간 동안 계속 가만히 있을 수 있어서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이죠. 하지만 손을 대자마자 기다란 다리로 도망갈 거예요. 겉모습 덕분에 포식자 새들은 종종 울창한 나무 사이에서 대벌레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호주 대벌레 친척들은 땅콩 버터 같은 기분 좋은 냄새를 풍깁니다. 냠냠냠. 부엌 싱크대에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놀라서 문을 잠그지만 이번에는 왼쪽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또 나네요. 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하면서 까치발로 문 쪽으로 다가갔더니 집 전체가 흔들리고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오다가 앞마당에서 딱 뒤돌아보니 여러분의 아름다운 집이 산산조각 난 것이 보입니다. 한때 여러분의 집이었던 잔해 더미를 걸어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보려고 하죠. 그리고 그때 그걸 보게 되었어요. 허물어져가는 잔해 위로 날아가는 거대한 곤충떼를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집 안팎에서 본 적이 있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기억나요. 주의를 기울였다면 날아다니는 목수개미였단 걸 알았을 텐데 집은 오랫동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목수개미는 날씨 조건이 충분히 좋은 늦 봄이나 초여름에만 짧게 비행해요. 그때가 짝짓기 철이거든요. 이때 집 주변에 떼지어 날아다니면서 눈에 가장 잘 띄죠. 1년 중 남은 기간 동안 구멍과 구석진 곳에 숨어 있으면서 거의 일반 개미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거의라고 말한 건 이 개미들이 여러분에게 해로운 한 가지를 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집을 안에서부터 먹어치우거든요. 목수개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를 아주 좋아해요. 습하거나 썩은 나무가 그들의 최우선적인 선택이죠. 터널을 만들면서 더 쉽게 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좋고 튼튼한 나무 조각을 마주한다 해도 멈추지 않아요. 단지 좀 더 오래 씹어댈 뿐이죠. 터널 시스템이 커지면서 여왕개미가 평생 낳는 알에서 더 많은 개미가 나타나요. 그리고 몇 년 후 그 군락은 수천 아니면 수백만 마리의 개미들로 이루어지죠. 그동안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를 거고 집은 구멍이 송송 난 치즈 같아 보이겠지만요. 날아다니는 개미들이 나타나면 이미 군집이 거대한 크기로 성장했다는 것과 집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뜻해요. 아마도 여러분 집 밑에 개미 궁전이 벽에서 지붕까지 모든 나무 부분에 있을 거예요. 몇 년만 더 있으면 구조적인 피해가 너무 커져서 재앙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 집 안에서 날아다니는 곤충떼를 본다면 당장 해충 방제를 요청하세요. 총알개미는 개미종 중 가장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지만 동전보다 크게 자라지 않아요.
총알개미는 니카라과와 파라과이와 같은 열대우림 깊은 곳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작을 수도 있지만 무는 건 엄청 커요. 총알개미가 문 상처는 말벌이나 벌에 물린 상처보다 최대 30배 더 고통스러워요. 현지인들은 가끔 이 작은 곤충을 24시간 개미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물린 곳이 하루 종일 불편한 경험을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불쾌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총알개미가 문 건 아주 위험하지 않으며 일주일 안에 나을 거예요. 이 개미들은 강력한 물림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줄 독특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총알개미는 포식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강하고 역겨운 냄새를 내뿜어요. 그러니까 열대우림을 통해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아주 불쾌한 냄새를 맡는다면 얼른 도망가세요. 전 세계에 300여 종이 안 되는 불개미가 있어요. 그 모든 종들은 똑같이 강력하게 물어요. 이 개미는 큰 무리를 지어다니는 작은 곤충들이고 뚜렷한 밝은 갈색, 거의 붉은색을 띠어요. 불개미는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고 음식에 끌려요. 초대받지 못한 소풍에 많이 쳐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불개미에게 물리면 엄청나게 가렵지만 별로 위험하진 않아요. 물린 곳을 찬물로 씻어내면 덜 가려워지는 데에 도움이 될 거고 물린 곳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가려움보다 더 심한 반응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긴급한 조언을 구해야 해요. 이제 벨벳개미는 개미가 전혀 아니에요. 날개가 없는 말벌의 일종으로 그냥 개미를 많이 닮은 것뿐이죠. 이 벌레들은 큰 군락을 형성하지 않고 보통 키 큰 풀밭에 숨어 혼자 살아요. 이 행동 때문에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소개미라고. 왜냐하면 소가 근처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벨벳개미를 밟고 그 대가로 고통스럽게 물릴 수 있거든요. 사람들도 가끔 물려요. 특히 맨발로 걸을 때요. 벨벳개미에는 독이 있지만 꿀벌보다 독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물렸을 때의 고통은 심각하죠. 그리고 이 벌레를 찌부러뜨리고 싶다면 행운을 빕니다. 이 개미는 유난히 질긴 등딱지를 갖고 있어서 다른 침을 쏘는 곤충들과 심지어 새들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흰개미는 모든 나무와 개미에게도 무서운 존재예요. 개미들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할 때 흰개미는 악명 높은 더미 위로 나가 자신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돌려줘요. 이 곤충들은 기본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머리에는 천연 대포가 장착되어 있어요. 적들에게 산을 뱉어서 이곳에 도착한 것보다 더 빨리 내쫓아내죠. 그 산성 물줄기에 손가락을 갖다 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정말 불쾌한 기분이거든요. 침 뱉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폭탄 먼지벌레들이 제일 잘해요. 이 벌레는 생김새 그 자체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위협을 느꼈을 때 큰 펑 하는 소리를 내며 끓는 뜨거운 액체를 적들에게 뿌리거든요. 벌레의 배 안에는 2개의 물질을 보관하는 방이 있어요. 뿌리기 전에 이게 섞이면 서로 반응하면서 빠르게 뜨거워져요. 심지어 새들도 폭탄 먼지벌레의 앞길을 막는다면 큰 곤란에 처해지고 다른 동물들은 이 벌레에 대항할 기회조차 없어요. 타란툴라 호크는 아름다운 녹빛 날개와 노란 더듬이를 가진 길고 얇은 곤충이에요. 아시아,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의 열대우림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죠. 혼자 사는 걸 좋아하고 땅을 파서 집을 만들어요. 만약 타란툴라 호크와 마주친다면 꼭 아주 천천히 멀리 떨어지세요. 이 곤충들은 위협을 느낄 때만 공격해요. 타란툴라 호크는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침을 쏘는 걸로 여겨져요. 타란툴라 호크 침의 통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며 3분에서 4분 동안 지속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긴급처치도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될 거예요. 옐로우 재킷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위험한 말벌종이에요. 독특한 노란색과 검은색 패턴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졌죠. 이 노란색은 일반 말벌보다 훨씬 밝은 눈에 띄는 네온색이에요. 옐로우 재킷은 큰 군락에 살며 나무, 덤불, 심지어 지하에 둥지를 지어요. 만약 옐로우 재킷 둥지를 발견한다면 천천히 움직이고 말벌들을 위협하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옐로우 재킷의 침은 절대로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니까요. 일본 말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종이에요. 일본 말벌은 옐로우 재킷처럼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를 갖고 있어요.
벌과 말벌을 구별하는 건 크기와 모양이에요. 일본 말벌은 호박벌보다 훨씬 크고 얇으며 말벌보다 훨씬 길어요. 이 말벌들은 당연하게도 700마리까지 무리지어 여행하며 일본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 일본 말벌에 쏘여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새빨간 뜨거운 부지깽이에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곤충들 중 하나에 쏘일 만큼 충분히 운이 없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가운 물로 침을 씻어내세요. 아시아 자이언트 말벌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 서식하지만 2019년 북미에서 보고되었어요. 이 괴물들은 크고 노랗고 포악해요. 자이언트 말벌을 다른 벌이나 말벌과 헷갈리는 건 불가능해요. 훨씬 크고 더 공격적이거든요. 하지만 더 최악인 점은 꿀벌보다 3배 이상 긴 침이에요. 침에는 정말 강력한 독이 있고 아시아 자이언트 말벌에 몇 번 쏘이면 큰 동물과 인간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침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 생물들은 눈을 겨냥해 독을 뿌릴 수도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그건 잊을 수 없는 경험일 거예요. 인정합시다. 모든 진해는 무섭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끔찍한 종들 중 하나는 텍사스 빨간머리 진해일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악몽에서 기어나온 것 같으니까요. 검은 갈라진 몸, 발톱 같아 보이는 수십 개의 노란 다리, 그리고 2개의 긴 갈래가 있는 빨간 머리. 저를 총알같이 도망가게 할 만큼의 그림이죠. 이 진해들은 꽤 커서 두꺼비, 도마뱀, 그리고 가끔 쥐를 씹는 등 개걸스런 식욕을 갖고 있어요. 가끔 절박할 때는 심지어 비행 중인 박쥐를 바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붉은 머리 진해에는 독이 있어요. 외모에 어울리죠.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도 그렇죠. 귀중품이나 초콜릿바를 차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다른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차에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프레이 캔입니다. 헤어스프레이, 탈취제, 스프레이 페인트, 가정용 클리너 같은 종류요. 이러한 캔의 뒷면에는 저장 온도 권장 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따르세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캔은 가압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더 민감해요. 내부의 물질이 팽창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캔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50도가 넘는 기온은 위험해요. 더운 여름날 차 안은 아주 쉽게 뜨거워질 수 있어요. 미국의 연구원들은 더운 날에 자동차가 사우나로 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냈습니다. 1시간 이내에 땡볕에 주차된 자동차의 내부는 35도 이상으로 올라갔고 평균 47도에 도달해요. 그래서 자동차가 완벽하게 잘 달리도록 하고 싶다면 스프레이 캔은 차에 두지 마세요.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문제의 위험을 줄이고 태양에 의한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주름, 처짐, 반점을 막아주죠.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차 안에 두면 고온에 노출되어 결국에는 유통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상한 자외선 차단제는 뚜껑을 열 때 이상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열 때문에 뚜껑이 열릴 수도 있고 끈적거리는 물질이 차 전체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립스틱과 같은 다른 화장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플라스틱 병입니다.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플라스틱 물병은 렌즈 역할을 해서 태양광선을 모아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소방서는 실험을 통해 이런 화재의 위험이 진짜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 부서의 데이비드 리처드스는 햇빛 광선이 충분히 한 곳에 집중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많은 플라스틱 병에는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화합물인 비스테놀이 들어있습니다. BPA 수치는 높은 온도에서 증가할 수 있고 그것은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병을 차 안에 두고 내리면 이 화학물질이 음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건전지도요. 차에 두었을 때 최대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새 것을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누수나 파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배터리 사는 흡입 시 위험하고 부식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습니다. 누출의 원인도 고온과 관련이 있어요. 배터리 제조업체는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배터리와 관련이 있는데 전자제품에 관한 거예요.
휴대폰이 태양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는지 아세요? 운전을 하고 있고 휴대폰에 GPS를 보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화기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몇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면 휴대폰은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 회사들은 고객들이 단말기를 차량에 두고 내리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단말기가 꺼지거나 손상을 입거나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 소지품 역시 목록에 있습니다. 지갑이나 핸드백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여권이나 심지어 조수석 근처에 두고 가는 잔돈도 때때로 도둑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물건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뒷좌석에 두지 말고 트렁크에 보관하세요. 다음도 절도와 관련이 있어요. 생활이 때때로 너무 바빠서 자주 차를 청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에 쓰레기를 두고 내리는 것도 또 하나의 실수입니다. 도둑들은 지저분해 보이는 차들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주인이 그런 차량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식물은 어때요? 식물을 매일 차 안에 보관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옮겨야 해요. 차량 내부의 열기는 불쌍한 식물을 쉽게 말라 죽일 수 있어요. 약품도 차 안에 너무 오래 두면 안 돼요. 차량 내부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 15도에서 25도에 보관하도록 권장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요한 문서도 차량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예로는 세금 양식, 재무제표, 학교 성적 증명서 등이 있어요. 도둑은 이 중요한 정보를 사용하여 사기나 신분 도용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음료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따뜻한 차 안에 식료품이나 남은 음식을 2시간 이상 두지 말 것을 권합니다. 32도 이상일 때는 1시간입니다. 같은 규칙이 겨울에도 적용돼요. 예를 들어 통조림 식품은 상할 위험이 높습니다. 완두콩 통조림이 차 안에서 얼면 그 효과는 탄산음료에 일어나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실온에 두지 말고 냉장고에서 녹이세요. 제품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냄새가 나면 곡물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버리세요. 맛을 보려고 하지 말고 후각을 믿으세요. 녹슬어 보이거나 캔에 금이 간 것 같다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또 다른 예입니다. 보통 달걀은 얼리면 안 돼요. 하지만 차 트렁크에 식료품 봉지 하나를 두고 내렸는데 밤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달걀이 얼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달걀을 사용하기 전에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 달걀은 삶아 먹는 것이 유일한 사용 방법이에요. 달걀이 얼면 노른자가 진해지고 시럽처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잃고 다른 재료들과 잘 섞이지 않아요. 당연히 반려동물들을 차 안에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지 온도의 잠재적인 상승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해할 거예요. 짜증이 나서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차량 내부를 손상시킬 수도 있죠. 이제 다시 겨울 얘기를 해볼게요. 차에 연료 탱크를 절반 이상 채워두세요. 그러면 연료 라인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엔진을 시동하고 도로를 달리는 것이 더 쉬워질 거예요. 연료 바를 주시하면서 타이어 공기압도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추위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고온뿐만 아니라 저온도 일부 품목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예는 페인트예요. 겨울에는 차량에서 신속하게 꺼내야 합니다. 페인트의 성분은 추위로 인해 팽창, 분리, 뭉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 페인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씨는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나무 악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인해 목재 악기가 휘거나 금이 가거나 쪼개질 수 있어요. 안경도 온도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뜨거운 차 안에서 플라스틱 프레임은 구부러질 수 있어요. 또는 매우 추울 때 플라스틱은 쉽게 부서질 수 있죠. 이것은 안경이 더 깨지기 쉽게 만듭니다. 집 열쇠와 차고 문 개폐기를 차 안에 두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관행이지만 위험합니다.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음악을 듣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기를 차에 연결하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요즘은 CD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CD를 차 안에 두지 마세요. 뒤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다른 물건들이 있나요? 어두운 골목에 차를 주차하고 문을 잠근 후 커피를 마시러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가정해보죠.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내 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잠깐만요. 알람 소리였어요.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꿈이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우선 차에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에 긴 금속 막대를 설치하거나 안전벨트 버클에 연결된 체인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옵션 모두 차량에 침입할 수 있는 도둑의 속도를 늦추는 데는 좋지만 100% 도둑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도둑은 스티어링 휠이나 자물쇠를 자를 수 있으니까 확실한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추가 보호 장치를 더해야 해요. 범죄자들은 신호를 포착해서 키가 없는 자동차를 훔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를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개인주택의 차고나 닫힌 건물의 창문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무선 장치를 통해 키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도둑은 신호를 쉽게 가로챌 수 있고 자동차 소유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집에 열쇠를 보관할 때 릴레이 공격으로부터 열쇠를 보호하려면 금속성 소재를 사용하세요. 열쇠를 호일로 감싸 무선 신호를 차단하거나 안전한 금속 상자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밝고 보안 카메라가 있는 곳에 주차하세요. 건물 입구와 주차장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고립된 차고는 개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직원과 가까운 곳이나 보안 카메라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하세요. 주차할 때마다 바퀴를 연석 쪽으로 돌리세요. 견인 트럭으로 차량을 견인하려는 도둑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를 훔치려면 범죄자는 몇 가지 추가 조작을 해야 하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범죄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들이 노리는 건 여러분의 차가 아닙니다. 앞좌석에 떨어뜨린 반짝이는 새 노트북이나 귀중품이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디자이너 지갑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물건은 저항하기 어렵고 종종 침입으로 이어지죠. 잠시 시간을 내어 트렁크에 소지품을 숨겨두면 차량에 대한 범죄자들의 유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간다면 잠깐이라도 차에서 바로 내리지 마세요. 하차해야 하는 경우 항상 먼저 시동을 끄고 창문도 닫은 다음 문을 잠그세요. 차량 등록증을 차 안에 보관하는 것은 도둑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이 차를 세울 때 경찰관에게 차량 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죠. 보험 정보와 차량 등록 번호는 도난당한 차량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새 열쇠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차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차량 등록 정보를 숨길 수 있는 비밀 장소를 찾아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세요. 차량 소유권 등록증과 보험 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중요한 서류에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거예요. 차량 앞유리, 창문, 거울에 차량 식별 번호인 빈 번호를 표시하세요. 이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나쁜 사람들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표시된 유리를 바꾸기 위해 돈을 써야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차량에 도전하려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스파이가 되어 보이지 않는 펜으로 차량의 여러 부분에 흔적을 남기거나 신분증 정보가 있는 마이크로 도트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둑을 막을 수는 없지만 도난당한 경우 차량을 추적하기는 훨씬 쉬워져요. 새로운 장소에 차를 세워야 하는데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전원이 켜져 있는 오래된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차 안에 숨겨두세요.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내 휴대폰 찾기 기능을 통해 몇 초 만에 휴대폰과 차량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추적을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에 가입하거나 심카드 없이도 작동하는 GPS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수 커버로 도둑으로부터 사이드 미러를 보호하세요. 절단 방지 소재로 만든 잠금 장치가 있는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커버는 사이드 미러를 긁힘이나 흠집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해줘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좋아하는 팀의 로고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다른 것으로 커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맞게 차량을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차량 도둑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백미러 창문에 종이 한 장을 두거나 바퀴 위에 페트병을 두거나 트렁크에 셔츠를 두는 등 작은 물건으로 차에서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악당들은 친절하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차 아래에 뭐가 있다고 차를 세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을 차에서 내리게 해서 훔쳐가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대신 창문을 닫고 차문을 잠그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내리지 마세요. 차량에 해를 끼치는 건 범죄자뿐만 아니라 혹독한 겨울 날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에 달라붙어 매일 아침 긁어내고 싶지 않다면 운전하지 않을 때는 와이퍼를 올려두세요. 와이퍼 암의 스프링을 망가뜨리고 누군가 와이퍼를 훔쳐가고 싶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프링은 탄력을 잃지 않을 거고 와이퍼 블레이드를 훔쳐가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요. 와이퍼를 올려놓는 것을 잊어버려서 와이퍼가 앞유리에 단단히 붙어있는 경우 에어컨을 작동시켜보세요.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와 마찬가지로 창문의 성해를 제거합니다. 공기를 제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차문이 얼어서 차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손소독제를 뿌려주세요. 이 물질은 얼음을 문제없이 녹일 수 있어요. 앞유리에 성에가 끼는 걸 방지하려면 식초와 물을 3분의 1로 섞어 하룻밤 동안 유리창에 뿌려주세요. 아침에 유리창을 긁어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항상 연료 탱크를 절반 이상 가득 채우세요. 습한 공기는 탱크의 연료 위 빈 공간을 기꺼이 채우려고 할 거고 그 공기는 추위 속에서 물로 응축될 거예요. 물은 휘발유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탱크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물이 충분히 쌓이면 연료 라인을 통해 엔진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좋지 않죠. 차를 녹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정기적으로 세차를 하세요. 먼지가 클리어 코트와 페인트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녹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차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량 하부와 휠을 세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차량 페인트가 깨지거나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차량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장층이 필요합니다. 추운 계절에는 도로의 염분으로 인해 녹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겨울철에 적어도 매주 세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2번 왁스 칠하는 걸 잊지 마세요. 왁싱은 도장을 새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차량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내부에 무언가를 쏟은 경우 항상 액체를 닦아내세요. 액체가 더 스며들어 금속 부품에 닿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녹이 쓸게 되거든요.